어머님! 같이 살면서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답다. 아들 부부가 내민 건 초대장이 아니라 계약서였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는 말 아래 나는 가족이 아닌 세입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올해로 62입니다. 평생 남편 밥 챙기고 아이 키우고 하루 세끼를 고민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밥을 혼자 먹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7년, 이제 집안의 시계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나를 반겨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주 주말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양손엔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살갑지만 어딘가 건조했습니다. 나는 반가워서 재빨리 주방으로 갔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스며든 부엌은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얼른 밥 차릴게.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싶지? 그런데 그날따라 며느리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다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밀어놨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세도 오르고 맞벌이 하다 보니 육아도 버겁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했는데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드디어 같이 살자는구나. 혼자 보내는 밤이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이 그 따뜻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대신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계약서를 하나 써두려고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계약서? 입 밖으로 새어나온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자는 의미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종이 위에는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엌은 오전 7시 9시, 오후 6시 8시만 사용 가능. 세탁기는 각자 요일을 지정하여 사용. 손주 돌봄은 요청 시 협의. 방문 시 사전 연락 필수. 생활비는 공평하게 분담.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이걸 꼭 써야 하니?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불편하셨잖아요. 서로 간섭 안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을 때 국물 맛이 이상했습니다. 간은 제대로 맞았는데 혀끝에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밥 한 숟갈 뜨더니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서명만 해요. 우리가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 이름 옆 빈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펜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종이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겠지?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불 꺼진 부엌으로 나가
조용히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방 안까지 번졌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세입자가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종이 위에 글씨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사용 시간 분리, 생활비 분담, 그리고 사전 허락. 그 단어들이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계를 보니 6시 55분이었습니다. 부엌 사용 시간 오전 7시부터 그 한 줄이 떠올라 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10일을 가리키자 그제서야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쌀 위에 조용히. 그날 이후 나는 그 종이 한 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 시계를 봐야 했습니다. 6시 58분. 2분 지났다간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출근 준비해야 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됐습니다. 부엌은 내 손때 묻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에게 30년 밥을 해주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가 허락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용구역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남은 김치를 버리려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는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김치는 다음에 드실 만큼만 담으세요. 그 말투엔 예의가 있었지만 그 예의 뒤엔 여기선 주인 아니잖아요 하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묻은 김치 국물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같이 산다는 거구나. 며느리는 늘 계획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TV 시청 시간도, 빨래하는 요일도 모두 표로 정해두었습니다. 냉장고 문 앞엔 생활 규칙표가 붙어 있었죠. 월요일 며느리 세탁, 화요일 아들 세탁, 수요일 시어머니 세탁, 목요일 부엌 청소, 금요일 공용공간 환기. 그 종이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이 스케줄표의 한 칸에 적힌 임시 입주자 같았습니다. 아들은 퇴근이 늦었습니다. 저녁마다 며느리는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에 앉아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뉴스를 들었습니다. 볼륨을 2로 맞추면 그때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평온해졌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몰래 라면 끓여 먹자. 나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둘이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작은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리고 한 젓가락 먹는 순간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세상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습니다. 부엌 사용 시간 지난 거 모르셨어요? 손주가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맞춰주세요. 이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녀는 불편이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썼습니다. 그 말이 내겐 당신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트로트 한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가지를 말아라. 그 가사가 내 얘기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참아라, 노을 질 때까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며느리의 생활은 정해진 틀 안에서 완벽했습니다. 출근, 퇴근, 운동, 샐러드, TV, 취침.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완벽함이 내 마음을 점점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은 못하고, TV도 작게 틀고, 전화 통화조차 조용히. 그렇게 나는 내 집에서도 조용히 존재를 줄여갔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널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놀이공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엔 할머니랑 놀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크면 나를 어떻게 말할까? 그날 밤 라디오에서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닌가 보네. 며느리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야근이 늘었고 아들은 출장이라며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에 남은 건 나와 손주 단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그 아이는 내 품에 익숙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죠. 할머니, 엄마보다 냄새가 좋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로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엔 4명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자신, 그리고 나. 내 얼굴은 가장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 현관을 열자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랑 라면 먹었어.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라면? 응.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줬어.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아이 건강 생각하셔야죠. 이제 라면은 제가 있을 때만 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니다. 그날 밤 아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힘든가 보구나.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이해해요. 요즘 애 키우기,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시절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손주는 오후 8시 이후 방에 들어오지 않기.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자꾸 늦게 자서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문틈으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방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한다. 그 문장이 이제는 내게 서로의 마음은 닿는다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건강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호의는 언제나 계산적이었으니까요. 그녀의 관심은 늘 체면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겉모습, 좋은 시댁으로 불리고 싶은 욕심, 그 안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몰래 내게 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망가요. 엄마는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단다. 누군가의 틀 안에 갇혀 숨 못 쉬었던 사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또 물 흘렸네요. 다음부턴 조심 좀 해주세요. 순간 내가 젖은 바닥을 닦으려 허리를 숙이자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놔두세요가 아니라 건드리지 마세요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퇴근도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예민하다. 그 단어는 늘 여자의 감정을 무시할 때 쓰이던 말이었죠.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힘들다. 엄마, 그냥 조금만 맞춰요. 우리 집 분위기 좀 좋게 가자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그럼 내가 사라지면 되겠네.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마다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깔끔하시긴 한데 좀 옛날 사람이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와, 여긴 완전 모델하우스 같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쵸? 어머니 계실 땐 좀 어질러져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정리가 잘 돼서 살만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은 여전히 계약서에 묶여 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나는 이들의 불편함 중 하나다. 펜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손주가 유치원 발표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 공연 보러 와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앞줄에서 볼게. 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발표해요. 자리 제한 있어서. 저랑 남편만 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 생애 가장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TV에선 가족 예능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정한 며느리, 웃는 시어머니, 행복한 밥상. 그 화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연극이지. 손주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은 잘 듣지 말자.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꺼지면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없는 집.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식기 3개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어제의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의 수도꼭지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구나.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김치통은 냉장고 하단에 넣어주세요. 반찬은 제가 필요할 때 따로 부탁드릴게요. 그 문장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택배 오면 받아주세요. 내일 회사에 가져가야 해서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나를 엄마가 아닌 집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남편의 유품, 그리고 계약서 한 장을 천천히 넣었습니다. 그 종이를 넣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 족쇄였지. 하지만 나는 가방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두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될까? 손주는? 아들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쳤지만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살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지난 세월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래,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나는 그 바람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계약은 끝이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펼쳐진 계약서, 그 아래에는 내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내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서운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나는 시골의 작은 찻집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시에 가족 두고 오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 계약이 끝났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무렵 도시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통장이 갑자기 동결됐습니다. 카드도 월세 자동이체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공동 명의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자요? 저 혼자인데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는 정혜숙님과 공동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내가 떠날 때 남겨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 종이의 마지막 장,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 계약의 모든 재산 및 공과금 권한은 공동 거주자 정혜숙의 관리하에 둔다. 그건 내가 써둔 조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언제 바뀐 거야? 그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걸 써놨어. 우리 집 명의가.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나 이 계약서 다시 쓸 때
어머니 사인 받았잖아. 아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수정된 버전, 어머니가 인쇄했었지. 그 순간 며느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라진 건 도망이 아니라 계획이었음을. 냉장고에는 여전히 김치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은 밥은 데워 먹고 마음은 식히지 말거라. 그 문장을 읽던 그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마 이게 복수야? 며느리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내 명의로 보증을 섰던 서류가 회계팀에 잡혔던 겁니다. 회사에서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 이름이에요. 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회계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왜 귀하가 공동 서명하셨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도 창문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은 알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내 딸처럼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찾아온 건 내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앞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그 뒤로 며느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그 계약서 때문에 회사도 집도 다 엉망이 됐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세상에 아무 계약서도 마음을 묶어둘 순 없는 법이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걸 넣으셨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넣은 게 아니라 그 종이는 원래 그랬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원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건 그들이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한쪽 상단엔 선명하게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진짜 계약서야? 그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날 저한테 준 건 복사본이지. 나는 내가 수정한 조항들을 다 봤단다.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가족의 이름으로 서류를 내밀었지. 하지만 그게 진짜 계약이었다면 그 책임도 져야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찻집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여겼다. 하지만 불편이 사라지면 집도 사라진다는 걸 몰랐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보다 편함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단 걸 이제야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단다. 그 순간 손주가 뒷좌석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나는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급히 정리하느라 흩어진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그 위에 놓인 내 손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자.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하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오래된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식탁 위에도 이제는 따뜻한 밥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셨어요? 그 질문이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끓이는 법은 간단해. 근데 마음은 오래 끓여야 맛이 나지.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끓여볼게요. 우리 관계도요. 아들은 출근 전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약서는 버렸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신 새 계약서 하나 쓰자. 그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새 계약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응. 이번엔 종이에 쓰지 말고 서로 마음에 써보자. 그날 오후 손주가 내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동그란 식탁, 그 위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림 속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걸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계약이지. 봄이 오고 창밖엔 매화가 피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커튼을 걷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이 따뜻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따뜻하니까 집도 따뜻하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계약은 종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쓰이는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손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가족 발표해요. 우리 가족 이야기해도 돼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마음껏 해. 우리 이야긴 이제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날 밤 나는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마다 지난 세월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계약서는 찢어졌지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봄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다시 따뜻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인생의 두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